예, 지금부터 제82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지난번에 경찰과 영역 그리고 부사대들에 의해서 어떻게 폭행을 당하고 부탈을 당했는지 잘 볼 수 있는 사진전을 불러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용산 참사 이래로 곳곳에서 아주 폭력이 행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 참사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걸 보고서 여기 좀 분명히 불상사하게 가겠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방어하는 부대가 아니고 테러리스트를 잡는 공격하는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를 용산에 투입하는 것을 보고서 이 정권이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 정권인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쌍용자동차에도 똑같은 그런 태도로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대자동차라든가 만도라든가 이런 여러 현장에서 용역 폭력이 아주 행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가 열리면은 상임위에서 또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폭력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을 아주 진지하게 해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0일 날 박근혜 후보가 마침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후보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대영 제국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를 거의 여왕으로 만드는 그런 대선 지금 레이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봉건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는 지난 5.16 군사 쿠데타라든가 유신에 대해서 과거의 얘기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인식이 없는 후보를 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에 비유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유하는 이런 새누리당이 집권을 할 때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서 보다 더 새로운 복지 평화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 단계에 와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유신을 찬양하고 5.16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봉건왕조 시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나라의 장래를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은 8월 달에 무역 적자가 벌써 40억 불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수입도 줄어들면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는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737이라고 허위 공약을 내면서 국가를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 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수자원 공사라든가 LH 공사 같은
산학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더 이상 공사로서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졌습니다. 4대강 사업을 다 떠넘기는 바람에 8조에 가까운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주택 장사를 해야 되는 공사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계 부채까지 지금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상황이 지극히 어려운데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예결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이 분석을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 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를 반대하던 이 새누리당이 드디어 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을 반영해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열려야 민생을, 정의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절박함으로 끈질기게 새누리당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첫째, 민생 문제에 대해서 반값 등록, 카텍타스 폭력 진압, 물가 대책 등 모든 상임위를 민생, 민주 상임위로 이끌 것입니다. 둘째, 정의를 위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특검, 언론청문회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의 정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 간신히 내곡동 사저특검은 합의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에는 2월에 구성을 한나라당에서 조속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해서 반드시 민간사찰 국정조사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만 하더라도 민간사찰을 하면서 문제는 야당에게 걸리지 않게 하라 하는 등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간사찰 불법조사,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해 맞이했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사 파업 문제, 특히 MBC 김재철 사장 문제는 지금 현재 방문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당통위원, 당등진 이사들과 함께 문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치밀한 결산과 함께 2013년 새 정부 예산안, 새로운 시대를 열 예산안을 설계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제 북한 수혜를 위해서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주 잘한 일. 새롭게 더 발전시켜서 관계가 평화로운 교류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좌충우돌의 대일 외교를 극복해서 다시 평화의 길, 외교 강국의 길을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에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국회를 늦게 연 만큼 더 높은 책임감으로 민생국회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 추대 잔치가 끝났으니까 국회에서는 국민과 민생을 추대하는 국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을 제안해 맞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폭행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자팔찌 등 심지어 화학적 거세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모든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을 보내는데 학부모들의 가슴은 졸아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성폭행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강한 대정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용주라는 폭력, 직장의 상사라는 폭력으로 성적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남자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의원이 사실상 추대됐습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는 모습을 화면에서 봤습니다. 보기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전 앞에 꽃을 바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 통합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 후보가 여전히 5.16과 유신,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 등에 대해서 말하면 국론 분열이라고 얼버무리는 한 통합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는 바이런의 숫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사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반성, 사죄가 없는 한 박근혜 후보가 이끌고 싶어하는 미래가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저는 부천에서 전남 도당과 함께 반값 등록금 정책 홍보와 함께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는 완전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값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물가를 상징하고 또 서민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애환에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더불어서 민주당이 뽑은 후보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대통령 후보감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뽑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사진 한 장을 두고 50% 비박을 향한 손짓이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우주가 박근혜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대한민국이 박근혜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50% 비박을 향한 손짓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왕적 사고방식 아니고서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100만도 부족하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모바일을 결합한 완전 국민 경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후보들이 연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100만이 아니라 200만, 200만이 아니라 300만 이렇게 모든 국민이 참여해 줄 때 정치 변화, 정당의 변화가 성공할 수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고작 8만이 조금 넘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84%가 넘는 지지를 가지고
마치 국민 절반이 이미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 절반은 비박이라는 호칭으로 들씌우면서 국민 통합이라 우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수사 중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 비리, 공천 장사에 대해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영희 의원이 돈을 주고받은 것이 개인이 비즈니스 하려고 사업하려고 장사미천 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천을 따내려고 그것도 지역구에서 떨어지니까 이례적으로 정당사에 있지도 않는 희한한 일,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로 그것도 수많은 전문직이 도전하는 경쟁률이 더 높은 그런 비례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공천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천장은 누구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까? 당시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나간 공천장이 아닙니까? 그 공천장에 도장이 멀쩡히 찍혀 있을 것이고 또 당시 새누리당 공천은 시중 정가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거리 척도에 따라서 공천이 되거나 안 되거나 했다는 것이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개인 비리로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출발부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후보,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후보, 그리고 84%의 지지에 도취돼서 이미 검찰에 슬며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후보. 아까 좀 전에 빅토리아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왕시대를 비교했다는, 그래서 역사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그런 후보이신데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국민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국민 전체를 친박이니 비박이니 갈라놓고 가지 않기를 경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제5역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수락연설을 통해서 정치쇄신 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총선에서 쇄신 공천을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쇄신 공천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의 측근이자 친박사단의 스폰서였던 현영희 전현직 의원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저께 수락연설 어디에도 공천장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의 박근혜 후보의 책임지는 발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쇄신기구라고 하는 이 기구는 공천장사 의혹 덮기용 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인해서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사퇴하고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이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공천장사를 해온 이 새누리당의 당시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그리고 이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통합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 방문하고 손을 내민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정치개혁을 위해 담으려면 공천장사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직은 후보된 것 축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함께해온 정권입니다. 장준하 선생 사망사건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까지 상시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로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장준하 선생 사망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원조격이죠.
어제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었는데 그 문건에 의하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걱정한 게 아니고 야당에게 들키냐 안 들키냐를 염려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문건을 보더라도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은 청와대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듯 민간인 불법 사찰 배후에는 과거에는 유신독 정권이 있었고 현재는 새누리당 정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도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하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규명되고 장준하 선생 사인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협조할 건 협조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6개 지주회사 회장들 만나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민은행의 대출 서류 조작 사건이나 CD금리 단합 사건, 신한은행 학력차별 사건, 저축은행 PF 대출 사건 등을 보면 지금 가장 절실한 일은 금융권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발언은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석동 위원장의 이런 우산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보험사들이 기존에 판매한 연금 상품을 지급하면서 최근에 신규 가입자들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연금 상품 가입자들은 은행권의 정기금리에 평균금리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입자들이 상품을 받고 있는 상황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 금리 산정 방식이 지금하고 달라서 신규 가입자보다 기존 가입자들이 차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만 이 연금 상품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책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융권이야말로 소비자를 왕으로 생각해서 튼튼한 우산을 씌워줘야 할 때고 우산 밖에 있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금융권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피자 가게 사장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컨택터스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그 중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폭력 깡패의 용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남학생이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다 등록금 문제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학생은 폭력 깡패의 용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결국 반값 등록금이 생존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키워야 할 대학생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금이 반으로 인하되었다면 이들이 이토록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방학이 끝나고 다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날아올 등록금 고지서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번 8월 국회에서 그리고 9월 국회에서 여야 간의 등록금 인하에 관한 여야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